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컴퓨터를 윈도우 11로 바꿨거든요. 운영체제를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한 김에 윈도우 11에서 개발 환경 설정하는 것을 한번 녹화하려고 합니다. 음, 저는 이렇게 운영체제를 처음 설치하면 가장 먼저 에디터를 설치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에디터는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를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음, 이, 이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라이센스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고 물어보고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다음 그다음에 역시 뭐 설치할 경로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네, 다음.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란 이름으로 메뉴 폴더를 만들겠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 메뉴를 추가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줘서 탐색기에서 이제 좀 편리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 수 있도록 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정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나오죠? 네, 설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어, 자, 설치가 완료되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 이 체크가 돼 있네요. 네, 종료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 첫 화면이 이렇게 도움말 같은 게 나오고요. 뭐 필요 없다면 X 눌러서 닫아주면 될 겁니다. 언어팩을 설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언어팩을 설치 않을 거기 때문에 어, 요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Don't Show Again 이라는 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그런 창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행할 때 커맨드 창 같은 거 이렇게 주로 열잖아요. 이 커맨드 창에서 코드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예전에는 이게 코드라고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신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설치하면 이렇게 터미널에서도 코드라는 명령을 입력했을 때 화면에 코드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됐고요. 전 처음 이렇게 설치를 하면 몇 가지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제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할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희 프리티어를 설치를 합니다. 이 프리티어는 포매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HTML 코드라든지 뭐 CSS 이런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파일 저장을 누르면 어, 이 인덴트라고 하죠.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 프리티어예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코드를 예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설치됐다고 나오고 있고, 여기 설치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밑에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면 매니지라고 불리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세팅스를 누르겠습니다. 세팅스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포맷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포맷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포맷 온 세이브라고 돼 있는 버튼이 포맷 온 세이브라는 그 설정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세이브 버튼이 눌렸을 때 포매팅을 자동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포맷이 되고요. 그 다음에 떤 내용을 붙일 때도 이제 포맷을 하도록 해주라라고 포맷이 되길 원한다면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포맷
네, 디폴트 포맷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에디터가 사용하는 디폴트 포매터 설정이 나와요. 지금 현재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해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가 설치했던 프리티어 있었죠? 여기 있죠? 프리티어. 여기 프리티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에디터가 기본으로 포매터를 프리티어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게 뭐였어요? 세이브 할 때 혹은 어떤 문자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프리티어가 사용되도록 해놨고요. 이제 포매팅이 되도록 해놨고요. 디폴트 포매터로는 이게 프리티어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hello.html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어디다 저장하도록 할 거냐면 일단 좀 문서에다가 그냥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하도록 하고 이렇게 제가 html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 hello h1 태그 밑에 그냥 이렇게 hello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기 파일명 옆에 하얗게 점이 나오면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단축키 세이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얀 점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예쁘게 인덴트가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였냐면 포매터 때문에, 즉 프리티어 포매터가 기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제가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에서 리눅스 환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WSL2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WSL2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WSL 인스톨 우분투라고 설치하려고 했더니 저는 이런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윈도우 설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이퍼V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피처스라고 한번 제가 입력을 해봤더니 윈도우즈 기능 켜기가 나오거든요. 윈도우즈 기능 켜기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기능 켜기 선택을 해주시면 윈도우즈들의 기능들이 이렇게 선택된 게 나오는데 저는 하이퍼V가 꺼져 있거든요. WSL2는 하이퍼V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하이퍼V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고요. 윈도우를 이제 리부팅 해야 됩니다. 자, 리부팅하고 다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를 하이퍼V를 설정하면 이제 윈도우가 재시작하게 되는데요. 윈도우가 재시작하고 나서 보면 우분투라고 불리는 창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유닉스 유저네임이랑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이 우분투를 사용하실 사용자 아이디 암호를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유어스토리라고 해주고 암호는 제가 평소 사용하는 암호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가 바뀌고 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WSL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리스트라고 명령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리눅스가 설치가 된 거고요. 다시 파워쉘을 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파워쉘을 역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WSL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리스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분투가 이제 기본값으로 하이 시스템이 배포가 되어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WSL L 리스트 볼보스라고 해주면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우분투가 WSL2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WSL2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메뉴에서
어, 뭘 선택해 주시면 되냐면 하이퍼V를 이제 켜준다 라는 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파워쉘에 가서 WSL 한 칸 띄고 마이너스 인스톨 우분투라고 해주시면 우분투 서브 시스템이 여러분들 윈도우즈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분투를 언제든 실행할 수 있으면 편할 거잖아요. 이걸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실행하시려면 터미널 환경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윈도우 터미널을 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즈 터미널의 이제 기본 쉘은 파워쉘이거든요. 이때 이제 요걸 눌러보시면 여기 아래 꺽쇠 같은 모양을 이거 눌러주시면 이게 우분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분투를 선택하면 우분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분투 명령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현재 경로를 보니까 홈 밑에 유어스토리라는 경로 밑에 이렇게 이제 우분투 리눅스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윈도우 터미널 설정에서 기본 터미널 운영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있네요. 네, 설정 열기를 누르시면 기본 프로필이 터미널 운영 프로그램이 윈도우 콘솔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윈도우 터미널로 바꿔주시게 되면 지금 실행했었던 그 터미널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 터미널, 우분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파워쉘도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윈도우 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윈도우즈 터미널 설정에서 보면 기본 프로필이 윈도우즈 파워쉘인데요. 얘를 우분투로 선택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분투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저장을 해주시면 새로운 터미널을 열 때마다 이제는 이제 우분투가 기본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파워쉘이 아니라 리눅스 환경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터미널 한글로 이렇게 터미널을 입력하셔도 터미널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기본으로 설정했던 리눅스 터미널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영어로 이제 터미널이라고 써도 이제 여기 보면 영어로 터미널 쓰니까 이제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네요. 네. 찾기 누르신 다음에 한글로 터미널 입력하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터미널 환경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면 사실 리눅스 부럽지 않게 혹은 맥 운영체제 부럽지 않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즉 루트 유저로 사용하시려면 sudo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udo 한 칸 떼고 수 마이너스 해주시면 이제 루트 유저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이 우분투 설치했을 때 입력했던 사용자 암호랑 루트 암호가 같기 때문에 그 원래 입력했던 사용자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루트 유저로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 유저의 그 홈 디렉토리는 슬래시 루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IP config라고 해보시면 if config라고 해보시면 네트워크 설정 정보도 볼 수가 있는데 넷툴스라는 도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네트워크 설정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 리눅스에서 우분투 리눅스에서 사용했던 명령처럼 apt install nettools라고 해주시면 이 네트워크 도구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if config라고 해보면 현재 이 컴퓨터의 IP 주소가 172.30.74.167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바깥에 있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1이잖아요. 이 윈도우즈 11 안에 172.30.74.167이라는 IP가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부에서 이 리눅스에 접속을 하도록 하려면 시크릿 쉘을 보통 이용합니다. 그럼 시크릿 쉘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이 시크릿 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몬이 설치가 돼야 돼요. 이 데몬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sudo apt 업데이트라고 해서 요 우분투 리눅스의 모든 패키지들을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최신의 패키지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이 시크릿 쉘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sudo 지금 루트 유저니까 sudo라는 명령을 쓸 필요는 없고요. apt install 한 칸 떼고 open ssh server라고 해주시게 되면 시크릿 쉘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를 설치할 때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yes라고 해주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제 우분투 서버에 이제 시크릿 쉘 서버가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좀 몇 가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호스트 키를 좀 생성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ssh 한 칸 떼 마이너스 키젠 마이너스 a라고 해주시면 호스트 키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번호 인증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접속을 하도록 하려면 etc 밑에 ssh 밑에 ssd 언더바 config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시크릿 쉘 서버, 즉 아까 설치했던 오픈 ssh 서버의 이제 설정 파일이거든요. apt install openshell server를 해서 이제 설치를 했다면 이 ssh 서버에 대한 설정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루트 유저로 들어간 상황에서요. etc 밑에 ssh 밑에 ssd 언더바 config로 들어가도록 해보고요. 먼저 포트 값, 기본 포트가 ssh 서버는 포트 값이 902인데 22번인데 저는 9022번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포트 값을 902로 수정할 거고, 외부에서 접속을 허용하도록 하려면 이 listen 어드레스 0.0.0.0 있거든요. 이거가 이제 주성문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주성문을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스워드 인증 부분이 no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no로 되어 있는 부분을 yes라고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다 됐다면 이제 해당 설정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이게 저장됐다면 지금 요 시크릿 쉘 콘피그 파일을 수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픈쉘 서버를 재시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해 줍니다. 이게 서비스 ssh 한 칸 띄고 마이너스 풀 언더바 리스타트라고 해주게 되면 요 시큐어 셀이 이제 서버가 재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윈도우 안에 있는 서브 시스템 안에서 이제 시크릿 쉘 서버를 실행을 한 거고요. 윈도우 터미널에서 파워쉘을 열겠습니다. 이 파워쉘은 윈도우 창이거든요. 요 리눅스 안에서는 제가 if config라고 해보면 이 컴퓨터의 IP 주소가 나옵니다. 172.2437.144인데요. 이 IP가 아마 이 컴퓨터를 재시작할 때마다 매번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요 IP 주소가 있으면 이 IP 주소에 이제 시크릿 쉘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접속하냐면 ssh-l 그건 id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id명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죠. 접속할 사용자 id명 -p 디폴트는 22번 포트이기 때문에 22번 포트 쓸 때는 그냥 -p 옵션을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9022로 바꿨기 때문에 -p 옵션을 준 거고요. 자, 리눅스 서브 시스템인 리눅스의 IP 주소가 172.2437.144니까 이 주소로 접속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접속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시크릿 쉘 접속을 하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ye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사용자 계정, 이 서브 시스템을 만들 때 입력했던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접속을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 시스템 리눅스 안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윈도우에서 이렇게 서브 시스템에 시크릿 쉘로 접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윈도우 터미널에서 지금처럼 어, 우분투 리눅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터미널로 접속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WSL2 리눅스의 윈도우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시려면 gitscm.com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gitscm.com으로 가시면 윈도우즈용 2.3.81 버전을 받을 수가 있네요. 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64비트용 Git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GNU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 Git을 이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냥 다음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깃이 다 설치가 됐네요. 설치가 됐으면 피니시 버튼 누르면 이제 깃이 종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가 된 릴리즈 노트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깃이 설치가 됐으면 여러분들께서 음, 기본적인 설정을 좀 더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터미널을 하나 여신 다음에 어, 터미널을 여시고 파워쉘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워쉘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 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설정할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git config 마이너스 글로벌 유저네임 하고 나서 본인 이름을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이름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git config 마이너스 글로벌 유저 이메일에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적게 되면은 git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설정을 좀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바꿈 표시 있죠. 이 줄바꿈 표시가 CR과 LF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두 가지 글자로 이 줄바꿈 표시가 되는데 유닉스랑 맥 운영체제는 LF밖에 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기술로 이용해서 올리게 되면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 CR 값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뒷부분 줄바꿈 표시 부분이 이상하게 코드가 읽어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코어 오토 CRLF 트루 방법을 이용해 주게 되면은 윈도우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주냐면 저장할 때 LF로 저장을 해주고요. 읽을 때는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CRLF로 바꿔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한다면 LF 형태로만 저장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윈도우에서 지금 설정하는 거니까 이런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맥에서는 또 한글이 가끔 깨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이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까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음, 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깃허브나 이런 데서 소스 코드를 받아오거나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올리거나 이런 작업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엔 JDK 11 버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K 11 버전은 LTS 버전이죠. 그래서 JDK 11 버전 한번 설치할 텐데 우리는 오픈 JDK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JDK 자바 넷에 자바 SE RI 11에 가시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시면 RI 바이너리라고 해서 GNU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 JDK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윈도우즈 사용할 할 거니까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x64 자바 디벨로퍼먼트 킷
이걸 받아주시면 돼요. 네,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받아진 zip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얘를 압축을 해제할게요. 자, 압축을 해제할 텐데 여기 보면은 압축 파일 안에 JDK11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저는 폴더 하나 만들게요. 요 밑에다가 새로 만들기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툴스라고 하나 만들게요. 툴스라고 만들고 여기에다가 JDK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축 파일 안에 있는 JDK11을 붙여넣기 했고요. JDK11 폴더 안에 가보면 빈 디렉토리가 있죠. 요 안에 보니까 여러가지 실행 파일들이 있습니다. 요 툴스 밑에다가 제가 압축을 해제했는데 요 폴더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자바 홈 디렉토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 언더바 홈 디렉토리라고 해서 자바가 이제 설치된 경로를 말을 합니다. 이 자바가 설치된 경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in, conf, include 뭐 등등등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자, 이 홈 디렉토리라고 하고 이렇게 홈 디렉토리가 어디에 설정돼야 되냐면 환경 설정에 돼야 돼요. 환경 설정에 자바 홈이 등록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패스라는 환경 변수가 있거든요. 기존 패스에는 자바 언더바 홈 밑에 실행 파일들이 모여 있는 빈 디렉토리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환경 설정을 어디서 해주느냐? 시스템 환경 변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 가보시면 이 버튼 중에 환경 변수란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시고 유어스토리에 대한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 변수는 해당 윈도우즈 모든 사용자가 적용되는 변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해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지금 이 폴더 있었죠? JDK가 설치된 이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패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 변수 안에 보면 패스 변수가 있는데 이거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 패스 변수는 이렇게 여러가지 패스 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나서 자바 언더바 홈 이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라는 건 다른 환경 변수의 값을 요 부분에다 치환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역슬래시 bin이라고 해서 빈 폴더를 환경 변수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파워쉘이나 아니면 cmd 창에서 이 안에 있는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완전히 새롭게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새로 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echo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JDK가 설치된 경로가 나오고 있죠. 자바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하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환경 변수가 바뀐 다음에 환경 변수가 바뀐 것을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새로 종료했다가 실행해야 되는데 이 터미널이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터미널 요 창만 닫았다가 열어도 그 변수 값을 읽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터미널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고 읽어드려야지만 요 환경 변수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바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도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이용하면 각종 서버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가 편리하죠. 그래서 도커를 설치할 텐데요. 윈도우에서 도커를 설치할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뭐냐면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하는 거죠. 도커 데스크톱 다운로드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도커 데스크톱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요 도커 데스크톱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도커 데스크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동으로 윈도우즈용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생겼네요. 자, 눌러주시면 약 540메가 정도의 도커 데스크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도커 데스크톱도 실행하시려면 하이퍼V가 켜져 있어야 될 겁니다. 도커 데스크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도커 데스크톱을 실행하면 설치를 실행했더니 이제 WSL2와 하이퍼V를 사용하겠다고 체크가 되어 있네요. 우린 이미 WSL2도 설치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데스크탑에 이제 단축 아이콘도 만들겠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렀더니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도커 데스크톱이 설치가 되면은 이제 클로즈 앤 리스타트라 윈도우가 재시작되고 나면 이제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아주 귀엽네요. 억셉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러면 이제 도커 데스크톱이 이제 실행된 상태가 됩니다. 도커 데스크톱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분 정도 뭔가 어, 튜토리얼 같은 건가 봐요. 네, 스킵 튜토리얼 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커 데스크톱이 실행된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MySQL DBMS 실행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일단 터미널을 하나 열고 이 터미널에서 파워쉘 터미널을 하나 열겠습니다. 그리고 C 드라이브 밑에 아까 툴스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툴스 밑에다가 mkdir이라는 명령으로 도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도커 폴더 안에서 다시 MySQL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코드 에디터 코드 명령으로 도커 컴포즈.yml 파일 하나 만들게요. 그럼 이 도커 컴포즈 YML 파일 안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설정 파일인데요. 저는 MySQL DBMS를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는 도커 이미지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도커 이미지가 있는 레파지토리에서 자동으로 MySQL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걸 받아올 거고요. 리스타트가 always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윈도우즈가 재시작할 때마다 이 MySQL도 자동으로 실행해 줄 겁니다. MySQL 루트 패스워드 이름은 루트 1234로 할 거고요. 이 도커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example db라고 할게요. MySQL 유저네임은 제 아이디 유어스토리라고 할 거고요. 패스워드는 u1234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존은 아시아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커맨드에 이제 이러한 옵션을 적게 되면은 UTF-8 MB4가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이모지 있잖아요. 이 이모지도 이제 문자 취급을 하는데 그 이모지를 저장하려면 UTF-8 MB4로 이제 캐릭터셋이 지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안에서 이제 리눅스가 실행이 되고 그 안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DBMS가 실행이 되는데 그 리눅스 안에 있는 MySQL DBMS의 그 폴더들, 요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요거죠. 요 폴더들이 데이터베이스 init,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dir이라는 폴더로 생성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리눅스 안에서 실행되는 도커가 가지는 폴더고요. 이 폴더를 이 도커 바깥에 있는 곳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줘라, 연결해라 이런 뜻이고요. 네, 플랫폼은 이제 리눅스 x86 64 형태고 포트는 3306, 3306으로 해서 바깥에 이 안쪽에 실제 이제 리눅스 안에서 실행되는 리눅스 안에 실행되는 MySQL은 3306번 포트로 실행되거든요. 그 3306 포트를 그 외부 윈도우에서는 3306으로 또 연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제 dir 해보면 도커 컴포즈 와인메일이 있죠. 이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주냐면 도커 컴포즈 업 -d라고 해주게 되면 이 명령이 실행되는 곳에 있는 이 파일을 읽어드려서 도커가 실행이 됩니다.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쳤더니 이 MySQL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있죠. 받아온 다음에 도커가 이제 MySQL DBMS 실행해 줍니다. 액세스 허용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 여기 도커 데스크톱에 가보면 MySQL이 실행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면 MySQL이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 쭉 화면에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실행이 되면 도커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도커 데스크톱 -d 업 해가지고 실행해 준 거고요. 종료는 다운 해주면 됩니다. 도커 데스크톱 다운이라고 해주면 현재 설정 파일에 해당되는 그 도커 실행된 것을 이제 종료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도커 데스크톱 다운이 아니라 도커 컴포즈 다운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컨테이너 실행된 게 사라졌죠? 다시 실행하려면 도커 컴포즈 업 -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MySQL DBMS가 쭉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게 리눅스 안에서 이렇게 이 도커가 이제 리눅스 안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리눅스 안에 있는 그 MySQL DBMS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럼 도커 ps라고 명령을 제가 내려보면은요, 이렇게 도커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도커 안에서 이렇게 리눅스로 이렇게 리눅스가 실행이 되어 있고 그 리눅스 안에서 MySQL DBMS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커 안에서 실행되는 리눅스 이 컨테이너에 접속하도록 하려면 어떤 명령을 쓰시면 되냐면 docker exec -it라고 해주시고 나서 지금 컨테이너 아이디가 요거잖아요. 이 아이디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bin bash 해주게 되면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쉘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bash 쉘에 이렇게 접속을 한 거고요. 자, 요 안에서 이제 MySQL을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MySQL 명령 클라이언트로 현재 이 도커 안에서 실행되는 DBMS에 접속합니다. 자, 유저 아이디는 유어스토리였고요. -p 한 다음에 암호는 u1234였죠. 그리고 나서 DBMS 이름은 example db였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접속이 되죠. 이 상태에서 show tables라고 해보면 테이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테이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MySQL 클라이언트를 설치 안 했어도 이렇게 도커에 직접 접속해서 MySQL 명령으로 명령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빠져나가려면 exit에서 MySQL 클라이언트를 종료하고요. 또 exit를 하게 되면 도커 컨테이너에 접속했던 배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윈도우즈 파워쉘 프롬프트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커를 이용해서 MySQL DBMS도 실행한 거고요. 그 MySQL DBMS에 접속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MySQL 클라이언트인 MySQL 워크벤치를 설치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워크벤치는 dev.mysql.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로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MySQL 워크벤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리눅스용도 있고 맥용도 있고 윈도우즈용도 있죠. 자, 윈도우즈용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네, MySQL 다운로드 페이지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MySQL 인스톨러 for Window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Go to 다운로드 페이지라고 있네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용량이 작은 게 있어요. 5.5메가짜리도 있고 431메가도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것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용량이 큰 게. 자, 저희들은 용량 큰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o Thanks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이걸 눌러주시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셔서 이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432메가짜리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확장자가 MSI인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으면 실행해 주십니다. 자, MySQL 인스톨러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할 거는 클라이언트 MySQL 워크벤치만 설치하면 되니까요. 클라이언트 온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넥스트 눌러주시면 이제 MySQL 워크벤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MySQL 워크벤치, 쉘, 라우터 뭐 등등 뭐 ODBC는 나 C++, 커넥터 J는 자바를 위한 건데 단넷이나 뭐 C++, 그 다음에 윈도우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다 설치가 되네요. 자, 설치가 됐으면 넥스트 해주시고요. 너 넥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넥스트 해주시면 MySQL 서버가 이제 종료가 되고 자동으로 워크벤치가 이제 실행이 되나 봐요. 이렇게 쉘로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되기도 하고요. 워크벤치로도 실행이 됩니다. 워크벤치가 실행이 됐으면 플러스 버튼 있죠? 여기 MySQL 커넥션스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접속할 서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그젠플 DB라고 해줄 거고요. 호스트 네임은 제 컴퓨터 3306번 포틀 태고요. 유저 아이디는 유어스토리라고 아까 제가 이름 지었었죠. 그리고 DB는 이그젠플 DB였습니다. 패스워드는 U1234였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고요. 테스트 커넥션을 눌러보면 연결이 성공했다고 뜨네요. 자, OK 다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그젠플스 DB에 접속할 수 있는 상자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명령을 show tables 라고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목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서버까지 접속을 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